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된 것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강 철교를 먼저 건너 6월 27일 저녁 대전까지 내려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충남 도지사 관저에서 HLK의 서울중앙방송의 전파를 이용 한참 전투 중이었던 국군과 국민을 향해서 직접 방송했다는 내용이 지금까지 6.25 당시 의정부 전투에서 국군이 승리하고 있으며 수원천도 결정도 취소되었고 정부는 서울에서 한 발짝이라도 물러나지 않고 서울 사수를 결의하였으며 국민들은 국군을 믿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져 왔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방송한 내용이 아니고 당시 국방부 보도과와 정부 공보처가 27일 1시에 특별방송을 통해서 국군이 반격을 가해서 승리하고 있으며 수원천도 계획도 취소하였고 정부는 여전히 서울을 지키고 있으니 국군을 믿어달라는 내용을 마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방송된 것 같이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1950년 6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의정부 탈환을 본인 입을 통해서 방송을 한 것이 아닌데도 당시 국방부나 공보처가 방송을 통해서 거짓 뉴스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왜곡시킴으로써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파렴치한 대통령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직접 대통령이 방송한 것 같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들께서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전시상에 대해서 육성방송이 전혀 없었느냐고 반문하겠죠. 그렇습니다. 1950년 6월 27일 밤 10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의 육성으로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방송 녹음 방송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수도 서울 함락 직전이라는 급박한 상황 하에서 어느 누구도 녹음 테이프에 신경 쓸 리가 없으니 남아있을 턱이 없었죠. 다만 미군 측 감청부에서 기록한 영어 번역문이 남아있는데 번역 요지는 앞서 국방부 장관이나 공보처장의 방송 내용과 사뭇 다른 내용이죠. 본문은 서울 in Korea to Korea June 27, 1950 speech by President Lee to the Nation의 내용인데 번역된 내용을 요약하려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곤경에 처해 있지만 우리나라를 도려 미군의 군사원조가 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적군은 우리보다 강한 전차, 전투기, 전함으로서 서울을 함락하고 있어서 맞서 싸울 수단이 없는 상태이므로 우선 급한 대로 도쿄에 있는 메가더 사령관과 워싱턴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결과 도쿄의 메가더 사령관으로부터 답신을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므로 메가더 장군은 미군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국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오늘 밤 이렇게 방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적군에게 물리는 상태지만 우리 국군들이 다시 시흥에서 사령부를 설치하고 용감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방에서도 우리의 의지를 보고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 나는 지금 현 전선에서 맹렬히 전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국군과 경찰들을 분투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군경 여러분, 분투하십시오. 나는 최전선에서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용감한 군경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나는 이러한 불법 남침을 세계만방에 구하여 공산주의자들의 실수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에 사과를 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적들에게 불똥이 떨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미치고 물러갈 수 있도록 합시다. 미국 감청부에서 남아있는 이 기록을 보면은 국방부나 공보처가 발표한 의정부 전투의 왜곡, 현전선 사수, 서울 사수 등의 말을 외치고 있었다는 대통령의 육성방송이 있었다는 내용과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죠. 물론 이승만 정부 하에 있는 국방부 발표나 대통령의 입이나 다름없는 공보처 발표가
터무니없는 거짓 방송을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국방부나 공보처 발표 대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육성방송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본인이 직접 국민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서울은 안전합니다. 라고 육성으로 방송은 안 했다 하더라도 이승만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국민들을 공산권 침략의 공포에 빠지게 했던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게 함으로써 대통령과 정부를 불신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죠. 이승만 정부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국민들이 기만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1950년 6월 25일 군난을 당해서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같았던 유교는 전력면에서 상대가 될 수 없이 파죽지세로 남진 개시함으로써 개전 3일 만인 6월 28일 북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당한 사실을 너무나 비극적이었죠. 역시 대한민국의 구원에 나선 곳은 미국이었죠.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6.25 남침을 소련의 세계 공산화 전략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에 나서고 메가더 군사령관 휘하 미군의 즉각 파병을 지시하는 반면 한편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서 북한을 침략자로 단정하고 유엔 각국 파병을 하게 되었죠. 그 참혹했던 6.25 국난을 극복하고 오늘날 선진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게 한 것은 어찌 되었든 간에 당시 이승만 거국 대통령과 세계 공산화를 우려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자, 그러면 이러한 국난을 당해서 국난을 극복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우리나라 역사상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국난을 당했던 고구려 멸망과 함께 상황부터 그의 비극부터 살펴보기로 합시다. 서기 688년 9월 21일 고구려 보장왕 27년 긴 세월을 질풍처럼 만져볼 판을 달리며 주름 잡았던 고구려가 망한 날이었습니다. 고구려 보장왕이 왕이 된 지 28년, 고구려 동명성왕이 고구려를 세운 지 705년 만이었죠. 당나라는 고구려가 항복하자 보장왕과 연남권, 연남산 신성을 당나라로 연행해 갑니다. 백제에는 웅진도덕부, 평양에는 안동도호부가 설치되었죠. 흡사 고구려의 백제는 당나라의 원토처럼 되어버린 것이었죠. 신라는 당나라와 함께 피우겨 싸웠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당나라 고종은 한술 더 떠서 신라 왕에게 계림 도덕부 도덕이라는 벼슬을 내린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굴욕만 당한 꼴이 되었죠. 당나라 이세종은 의기양양하게 고구려 마지막 임금 보장왕 및 지금의 국무총리 격인 막내지 영남권 고구려 대신들 30명을 연행해서 머나먼 중국으로 향합니다. 당나라 장수 이세종은 당나라 황제에게 포로들을 바치기 전에 우선 당나라 태중의 명인 소릉으로 끌고 갑니다. 고구려 평양에서 중국 땅 성서성 소릉까지는 만만치 않은 거리였죠. 당태종의 묘인 이 소릉은 지금의 중국 섬서성의 전면 북쪽 50리 밖 당나라 수도인 장안에서 200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하북성 산서성을 거쳐 황하 중간 지점인 위하 근방 서안까지 자그만치 5,000리 길이나 되는 거리였죠. 폐왕이 된 고구려 마지막 임금 보정왕은 영남권과 함께 가는 곳마다 그것이 어딘지 모르지만 너무나 먼 거리를 끌려가고 있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보정왕은 당나라 병사가 내어준 평복을 갈아입고 계속 걷게 되었죠. 험준한 산을 넘어가면서 당나라 병사에게 보정왕이 묻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당나라 병사는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소릉으로 가는 길이라. 소릉이라니? 소릉도 모르느냐? 태종 폐하의 묘도 몰라? 보장왕은 태종이 묘로 간다는 말에 당나라 이세족이 자기에게 모욕을 주려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예 모든 것을 체념하고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보장왕이 다시 묻는 말에 당병이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저기가 구룡산인데 조금만 더 가면 돼. 당나라 병사가 말하는 구룡산은 보기 드물게 험한 산이었죠. 날씨까지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이 발이 부르텄죠. 좀 쉽시다.
당나라 병사는 마리에서 내려다보며 보장왕을 바라보고 큰 소리를 칩니다. 아직도 고구려 왕이라고 꿈꾸고 있지 마라. 지금 소릉을 가고 난 후에 또 갈 데가 얼마든지 많다. 각오해. 목숨만이라도 살려주면 다행이지. 총관의 명령이니 어서 따라와 하고 냉정히 대답을 할 뿐입니다. 산록을 정 올라가니 안개비가 내리는데 주위에 자욱해서 한치도 앞이 안 보입니다. 연남건이 부상을 당한 몸이 채나지도 않았는데 강압에 못 이겨서 이를 악물고 쫓다가 보장왕과 당나라 병사의 대화를 묵묵히 듣자 우라통이 터집니다. 야 이놈아, 아무리 패왕이시지만 반말로 찍찍대냐. 나는 몸이 아파서 못 걷겠다. 나만이라도 여기서 죽여라. 너희들 황제묘에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가서 고생을 시킨다는 말이냐. 당나라 병사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발걸음만 재촉합니다. 그 골치 아픈 고구려를 토벌했으니 선조 임금들한테다 보고하기 위해서였죠. 당태중의 묘는 구정산 해발 1188m나 되는 높은 산이었죠. 주봉 남쪽에 넓은 골짜기가 펼쳐지고 당대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백대 영주 천고일릉 명당이라고 격찬하는 현궁이 나타나게 됩니다. 드디어 당나라 태종의 묘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보장왕과 연난건 그리고 30명의 고구려 대신들이 이 험준한 산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사제 아닌 사제를 올리게 된 것이죠. 당나라 장수가 내려준 글을 보장왕이 태종의 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앞에 나가 재배하라고 강권을 합니다. 절을 2번 하는 굴욕까지는 참을 수 있었죠. 그러나 죽은 태종에게 안시성에서 패퇴시키게 했던 과거의 죄를 떨리는 음성으로 사죄하라는 제물을 고하라고 하는 데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난건이 말을 꺼냅니다. 여보시오, 우리 왕께서 아무리 패왕신세지만 이런 죄물까지 인근하니 말이 됩니까? 무엇이라고? 여보시오라니, 이 걸레 같은 놈들이 아직도 고구려 왕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군. 여기는 중원 당나라 땅이야. 너희들은 갈 길만 네 칼 하나면 이승에 갈 사람이 아니야. 목숨이 아까우면 시키는 대로 해. 그래 못하면 어쩔 것이냐. 당장 내 목을 쳐라. 연난건의 말에 당나라 장수는 칼 뽑아댑니다. 보장왕이 말립니다. 장군, 제가 낭독하리다. 연망리제를 죽이지 마시오. 고참, 당신이 이제 임금이 아니야. 태종께서는 안시성에서 굴령을 항상 말씀하시고 돌아가실 때 반드시 고구려를 멸망시키되 고구려 왕은 이 묘지 앞에 와서 항복하는 제물에 낭독하라고 말씀하셨다. 하겠느냐 마겠느냐, 이 칼을 받든지 아니면 고하라. 고장이란 보장왕의 본명입니다. 당나라 장수는 보장왕에게 왕칭호조차 부르지 못하게 본명을 불러 대었죠. 보장왕은 당나라 장수가 들고 있는 제물을 빼앗듯이 받들고 있습니다. 나 고구려 고장은 삼가 태종 이세민 폐하에게 고합니다. 신 고장은 그동안 부독한 고구려 왕으로서 있었으면서 폐하께서 말씀하신 칭신의 요구를 들어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 바라나이다. 폐하께서는 당시 신에게 말씀하시기를 폐하께서는 고구려를 정벌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만 신하의 예절을 가르치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신의 부하들이 황제 폐하 영을 거역하고 폐하에게 폐를 끼친 점을 정중히 사과하는 바입니다. 이슬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소름 앞에서 글을 읽는 보장의 목소리는 떨렸죠. 망국의 왕이 읽는 글이라면 그런지 목소리조차 애절했습니다. 소릉에서 바치는 예를 끝나고 일행은 구정산을 내려와서 당나라 개성 행군 대열에 이끌려 당나라 수도 장안으로 끌려갑니다. 이번에는 당나라 종로사당인 직접 보장왕과 연난건에게 승전 군사들과 함께 태면을 찾아가 바치는 예일까지 강연을 합니다. 당나라는 이어 고구려가 다시는 붕하지 못하도록 특히 지식층과 상류층의 재산과 예쁜 부녀들까지 빼앗기 위해서 고구려 38,200호 약 20만 명의 고구려 유민들을 양자강과 해수남쪽 산남과 경서 등 고구려와는 아주 인연이 먼 쪽으로 강제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망국의 서름은 이렇게 참혹한 것이죠. 민족의 강제 이동이 시작된 것이죠.
이주도 중 항거하거나 태도가 이상하면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당나라 병사들에게 매를 먹고 죽는 자가 다수였다고 합니다. 망국의 결과는 이렇게 허무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당나라 당국은 언제 부활될지 모르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교활하게도 지식층과 상류층은 중국 땅 황무지 수천이나 떨어진 곳으로 소개시킨 뒤에 고구려 본 땅에는 무식하고 어리석으며 가난하고 나약한 백성들만 남게 하여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통치를 획책했지요. 당나라 사령관 이세족은 지배를 받고 소외당했던 고구려 하층민 중에서 그중 똑똑한 자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당신네들은 오늘부터 당나라 백성임을 명심해주기 바라고, 당신네들을 핍박하던 자들은 모두 당나라로 데리고 가서 정신 재무장 교육을 시킬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그 자들의 가지고 있던 벼슬을 제수할 것이니 모두 당나라 황제 폐하에게 충성을 다하기 바라고, 이세족은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고구려 하층민들을 선동해서 그들로부터 환심을 사서 미간 말찍만 골라서 벼슬을 내리고 그들을 이용해서 고구려 부흥운동하는 자를 이간시키고자 한 목적이었죠. 졸지에 최하위 벼슬이 남아 얻은 고구려의 남은 무지한 백성들은 당나라 당국이 무슨 눈물인지 까무렇게 모르고 벼슬을 주는 것만 고마워서 물을 흘리며 당나라 농간에 감옥하고 있었죠. 제 얘기를 당나라고 고구려고 입에 풀칠 해주는 놈이 제일이지 무슨 놈의 조국이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또대로 되었다는 말인가. 당장 적국의 양곡창고를 털어 민심을 바로잡은 뒤 언제 자기들에게 착시하러 칼날을 들여댈지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이야 이렇게 평내 질서를 겨우 수습하자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통치기구를 만들었는데, 당나라 조정은 안동토읍이라는 식민성을 평양에 설치합니다. 그들은 당나라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는 안중에도 없었죠. 생각해보면 차라리 보장왕이 일시적으로 몸을 피했다가 후위를 도모했더라면 중국으로부터 이런 숭우를 겪지는 않았을 것이지요. 자, 그러면 고구려 마지막 임금의 순환사를 보면서 6.25 때 지금의 청와대에 가만히 앉아서 끝까지 적과 싸우다가 히틀러 모양으로 자살을 하든지 항복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뜻이 그 생각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일부 인사들이 왜 당시 이승만 대통령 자기만 살기 위해서 서울시민을 버리고 한강다리를 건너느냐고 하면서 비난하는 인사들이 요즘 벽지 않은 것을 보면서 만감을 금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6.25 사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왜 북한 공산군의 도발 소식을 듣고도 도망갈 궁리부터 해내냐면서 비겁한 대통령이었다고 비난만 하고 있죠.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당시 혼란스러웠던 해방 후 신생의 대한민국 과거를 되돌아보기로 합시다. 당시 이승만 정부군 무기라고는 일본군이 버리고 간 구구식 장총이 전부였죠. 6.25 당시 북한 인민군이 갖고 있던 탱크는 눈을 씻고라도 볼 수도 없었죠. 이승만 정부가 미 군정 당국에서 최신 무기 지원을 요청했었지만 미군 당국은 한국에는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부당하고 있었던 시절이니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성모로서도 급하게 당하는 일이었죠. 대통령에게는 공산당에게 체포되면 대한민국은 흔적도 없이 끝이 날 판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측근인 일시 후퇴하였다가라도 미국 우방의 지원을 받아야만 살아남을 입장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측근들은 서울 포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해서 남쪽으로 일시 모두 피하게 합니다. 물론 당시 군 당국이 밀리는 국군들의 사기를 도두기 위해서 국군이 인민군을 물리치고 북진 중에 있다는 담화를 발표를 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산군에게 졸지에 당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던 약할 대로 약한 국군에게는 국군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선 수습 차원에서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대전에 도착하자마자 특별 담화를 녹음해서 중앙방송국을 통해서 방송을 합니다. 무기가 없어서 변면이 싸워보지도 못하는 한국군 당국이 국군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방송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거의 지책이 아닐 수 없는 사태였을 터인데 요사이 유튜브나 운동
경기 중에 중계방송 하듯이 싸울 총 하나 제대로 없어서 쫓기는 국군에게 사실 쫓기는 상황을 중계방송 하듯이 그대로 방송하라는 것은 공산군에게 유리한 정보를 시시각각으로 알려주라는 말로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흔히들 6.25 때 한강대교 폭파는 군사적 전략적으로 볼 때에도 이것은 터무니없는 실수였다. 경부 가도가 이미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에 고 이승만은 경무대에서 눌러앉아서 인민군들에게 맞아 죽거나 포로로 잡히는 한이 있어도 자리를 지켰어야지 왜 책임은 도망을 했느냐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낙동전선을 선수 누비면서 국군 장병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었고 유엔군의 지원을 받아 침몰 직전 전 대한민국 국민을 오늘날 같은 영화를 누리게 한 은인에게 오늘날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만감에 교차할 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동안 극복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시적으로 수도를 부리고 피난갈 수밖에 없었던 선조대왕과 이승만 대통령과는 두 지도자를 그냥 간과할 수 없다는 인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두 사람을 비겁한 사람들의 아이콘처럼 매도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6.25 당시 정작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하고 압록강을 향해서 진격 당시 북한의 김일성은 어땠을까요? 김일성도 역시 평양 시민을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죠. 평양을 버리고 한남 국경인 만포진이라는 데서 도망을 갔죠. 그런데도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김일성에 도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뻥끗도 하지 않습니다. 6.25 사변은 분명히 서울 시민만의 전쟁이 아니고 전 대한민국 국민의 전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의 6.25 남침 방어전이 대한민국 전국토에 대한 방어전임에 비춰볼 때 오직 서울 탈출에 한 초점만 맞춰서 비난하는 데 태도가 과연 올바른 판단이었는가 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무왕과 병법에 달인 태공왕과의 대담을 한 육도 삼략이라는 병법에서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왕이 태공왕에게 적의 공격으로부터 반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니까 독수리가 다른 새들을 습격을 할 때는 우선 낮게 나르면서 날개를 모으며 공격하고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다른 짐승을 습격을 할 때는 귀를 들이우고 엎드려서 기회를 노리듯이 군사작전을 할 때도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일단 어리석은 채 해서 일시적으로는 힘이 없는 것처럼 배워야 한다라고 답변하죠. 우왕이 태공왕에게 또 다시 묻습니다. 우리 병력이 적보다 약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싸워야 하고? 태공왕이 대답합니다. 평소에 강한 나라와 잘 지내면 강대국의 협력과 원조를 받을 수밖에 다른 이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답답했던 무왕이 감탄합니다. 선제라. 과연 좋은 방법이요. 이런 뜻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이 병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6.25 당시 후퇴를 하면서도 반드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훗날 이승만 대통령이 부인했던 프란체스카와의 해고에서 의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이 함락되면 자기는 하와이나 일본으로 망명하지 않고 끝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으니 프란체스카 여사보고는 당신은 부인의 고국인 오스트레일리아로 돌아가라고 했다죠. 물론 프란체스카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자기도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하였다는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고에서 보듯이 인간 이승만은 대한민국과 운명을 같이 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죠. 그렇습니다. 전 국민을 공산당 치하에서 다 죽게 만들어 놓고 자기만 살아 나오려고 했다면 잘못돼도 훨씬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이라는 전쟁 범죄 행위로부터 구해내어서 이만큼 잘 사는 나라를 만들도록 토대를 만든 이승만 대통령만을 비난해서는 안 되겠죠. 서울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탈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위기에서 적에게 포로가 되면 더 큰 민족의 죄인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그는 한낱 서울이라는 한 지역만의 시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국토를 지키는 총책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후위를 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기 몸을 살림으로써 한국은 미국의 동료를 받게 해서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만든 것은 인간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승만은 원래 양녕대군 후손으로 왕적 혈통을 받는 사람이었죠. 주위에서 한때는 신생 대한민국의 정체를 일본 모양으로 군왕제도를 취하자고 유혹하는 인사가 있었다죠. 그러나 그는 단호히 거부했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장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존속할 수 없다고 부인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전라북도 전주의 조선왕조 후손이 이석이라는 분이 있는데 TV에 나와서 이승만 대통령을 원망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시왕조의 후손으로서 이시왕조를 부활시킬 줄 알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고종의 친인척들에게 집권할 당시에 눈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더라는 것이었죠. 훗날 이석신이 왕선이면서도 왕선대우를 못 받고 비둘기집이라는 유행가 가수로 전전하면서 평민생활을 하고 있었음은 물론이었죠. 이승만은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는 한국인을 6.25 전쟁의 마수로부터 구한 구세주와 마찬가지 위대한 반공투사였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도 실수는 있게 마련인데 그런데도 일부 사람들은 죽자 살자 이승만 실수한 점만을 들먹이죠. 설사 그들 말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전체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 혹시 부분적인 오류를 6.25 당시에 좀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 국민을 구해낸 인물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누가 뭐래도 그는 자기 책임을 완수하는 훌륭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선조에 대한 임진왜란을 거론합니다. 임진왜란을 극복한 조선 왕조의 선조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도 선조도 대책 없이 한양을 버리고 먼저 도망쳤다는 것이었죠. 자기 나라 땅에서 자기 나라 땅으로 임시 몸을 피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일본군이 통일 때까지 치달아왔는데 아직 점령당하지도 않은 조선 국토가 있는 한 선조가 몰려오는 일본군에게 한양만 사수하겠다면서 비굴하게 항복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죠. 선조가 천황으로부터 정권을 이어받았을 때는 선조 대왕들과 문내에서 부패 분당정치로 나라가 피폐할 대로 피폐되어 있었죠. 여기저기서 민날이 일어나고 경제는 파탄지경했습니다. 선조는 그러한 선대 임금으로부터 물려받는 매우 애환의 유산으로 나라가 극도로 약해져 있었던 것이었죠. 자, 그러면 간단히 선대 임금의 행적을 들춰보기로 합시다. 그 유명한 연산군이 폭정, 중종, 반정, 분당 정치의 극치였던 명정시대를 거치면서 나라가 극도로 쇠약해지었죠. 특히 명정시대를 거치면서 나라는 더 피폐할 대로 피폐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선 왕조가 혼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일본은 이미 중종 38년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포르투갈로부터 당시로서는 최신 무기인 조총 기술을 받아들여서 원전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풍신수길이가 일본의 최고 통수권자인 관백에 오르자 5년 만인 선조 24년에 일본 전국을 통해서 조선의 동정을 살피게 됩니다. 이때 조선왕국은 명종 때 일어난 임꺽정 반란 사건 후유증과 선조 주기로 동인 서인 남인 북인이라고 지칭하는 세력들이 다투고 있었고 한경도에서는 정열입의 반란으로 온통 조선왕국이 불안했던 시절이었죠. 그것을 벌써 간파하고 있던 풍신수길이는 한반도를 넘보고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풍신수길은 1580년 일본 전국을 통일을 하면서 전쟁광인 풍신수길이지만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는 이듬해인 1581년에 조선의 사정을 정탐한 후 그 다음 이듬해인 서기 1982년 4월 13일 일본군은 소송행정이 총사령관을 위해서 700여 척의 트론탄과 1만 8천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부산으로 향합니다. 부산성을 공략해서 수십 시간 협정 끝에 부산을 사수하던 부산 청사 정발의 전사로 성을 빼앗기지요. 이튿날 동래로 진격하는 외군들과 맞선 동래 투사 송상현이 부투하였으나 최신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을 막아낼 수가
없었지요.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해서 올라오게 되자 조정은 어쩔 수 없이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선조가 도망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선조가 외놈들에게 자진해서 항복하거나 체포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되었으면 오늘날의 한반도는 일본의 일부분이 되어 있을 것이 뻔합니다. 선조가 도망치었든 아니든 선조는 의지로 몸을 피해서 명나라 도움으로 나라를 되찾게 만들었죠. 그는 의주 행동에서 중국 땅을 바라보면서 동인, 서인, 남인, 북인으로 갈려서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한 양만 정치꾼들에 대해서 자기 해안의 소외를 품은 시를 남깁니다. 나라일이 이다지도 위급한 이때 이 나라는 빈 나라의 이것과 같은 충성할 자가 왜 나서지 않는 것이냐. 나라를 지킬 대책이 있고 없고는 그들의 손에 달렸도다. 아, 눈물이 나는구나. 관산에 걸린 탈과 압록강 찬바람이 내 가슴을 외이는구나. 이것이 선조의 시입니다. 조정의 신하들이란 사람들은 아직도 서인이다 동인이다 하면서 시비나 걸 것이냐. 이것이 선조는 조선을 버리고 도망친 것이 아니었죠. 피는 가고 없는 빈민가에서 엎치락 뒤치락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대신들 중 일부가 선조에게 중국 땅으로 망명할 방법을 알아보자고 하자 선조는 화를 냅니다. 과인에게 압록강을 건너 명나라로 몸을 피하라는 그대들의 권고는 과인을 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인이 설사 이 강을 건너 남의 땅에 들어간들 임금이 없는 나라가 어디 나라라 하겠는가. 더구나 나라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어찌하겠느냐. 아직도 영환왕과 호수지방은 권율과 이순신, 곽재우가 지키고 있고 아직도 한경도와 강원도에는 왜군이 온전하지 않은가. 멀지 않아서 명나라에 우리를 돕겠다고 했으니 그건 욕되는 소리는 하지 말라. 이 대목에서 일부 인사들은 선조와 이승만 대통령을 도망이라는 개성한 탄화를 대입시켜서 나라를 구한 두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승만이나 선조를 비겁자로 보이게 유도하는 것이겠죠. 생각해 봅시다. 이승만 대통령이 들고 나온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는 말년에 부하들을 잘못 든 이유 때문에 스스로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면서 깨끗하게 청산하고 망명했을 뿐입니다. 하기야 독재를 하는 공사주의자들도 걸핏하는 민주주의로 주장한 판국인이 민주주의라고 다 똑같은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저질 민주주의일 뿐이죠.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민주주의를 팔고 있는 사기꾼들의 선전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선조 이승만 두 분은 이 나라를 구한 은인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을 만드는데 힘들지만 자막이 비기도 힘드는군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동영상 제작에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